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땀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야, 이제 우리가 현대사로 들어왔어요. 와, 여러분들 이제 현대 생각 남았어요. 와우, 이제 완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사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세 강이면 금방 끝납니다. 자, 바로 제가 한번 현대사의 흐름, 현대사는 흐름이야. 예, 현대사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광복 상황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있잖아요. 예, 바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 정책 기억해 두시는 거. 요거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거 딱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는 흐름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광복이 되긴 되었는데 이게 참 이게 그 이전부터 이미 이 북과 이 남이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나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과 소련이 지금 물 밀듯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38도 딱 그어놓고 양쪽에서 들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지금 어떤 활약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조직이 있었어요.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이제 건국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국내에 있었던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선 건국 동맹.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누가 중심이었냐면 바로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이 조선 건국 동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외부적으로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조선 독립동맹도 있었고, 조선 독립동맹도 있었고, 네, 이러한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체들 있잖아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국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국 강령에서 나오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조선 건국동맹이나 임시정부나 조선 독립동맹이나 모두 바로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공통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Republic of Korea. 네,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좀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드디어 1945년입니다. 네, 바로 1945년 우리는 광복되었습니다. 빠밤빠밤 우리는 광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곧 우리에게는 분단과 함께 다가오는 그런 비극.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 북쪽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북쪽에는 지금 소련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어쨌건 이 광복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 힘으로 태극기를 꽂지 못했어요. 광복 소식이 들렸을 때 김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왜? 김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게 없다. 열심히 그 OSS 부대와 함께 그 국내 진공작전 계획은 했지만 이렇게 일본이 빠르게 패망선언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김구는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위기의식은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점령군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이 미국과 소련이 들어왔다면 이들은 해방군의 형태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본을 점령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건국 동맹이 바로 광복되자마자
건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건국준비위원회. 네, 바로 건준.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였냐면요. 뭐니 해도 여러분 건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치안이죠. 왜냐면 지금 갑자기 망했잖아가지고 정부가 지금 일단 잠깐은 없는 상태잖아요. 공백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치안.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건준에서 빠르게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지금 북한의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거 아니고요. 민주주의 빼세요. 조선인민공화국. 우리는 조공이라고 할게요. 네, 조선인민공화국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라를 바로 선포한 거죠. 그런데 미군정이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겠죠. 너희는 뭐니?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군정은 이 조공을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이 지금 이제 미국이요.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떠한 행정 조직. 오로지 미 군정에 의해서만 이 남한 38도선 남한은 통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공도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가요.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못 들어온다. 그냥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결국은 굉장히 몇 달 뒤에 개인 자격 그저 일반 시민으로 김구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이제 뭔가 좀 잘 꼬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질서는요,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점령운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질서는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엽니다.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를 열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엽니다. 예, 바로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들어가 있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되냐면, 자,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 수립이 결정이 돼요. 임시정부를 그러면 수립하겠다. 좋아요. 두 번째, 또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대신 신탁통치 5년. 요게도 결정이 돼요. 요게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신탁통치 5년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내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과 소련이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1945년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딱 알려졌을 때는요, 오로지 신탁통치 5년 이 내용만 알려져요. 알려지게 되면서 좌나 우 할 것 없이 다 모두 바로 이 임시정부,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반대합니다. 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모두 좌나 우 모두 반발을 하고 있더라. 자, 이 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 요 개념 일단 한번 봅시다. 이 좌측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민족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쪽이 사회주의라면 이쪽은 자본주의 진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좌우는요. 지금의 좌우는 어떤 진보와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개념이라면 여기서는 사회주의, 여기서는 보수, 여기는 자본주의.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좌측은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신탁통치 5년만 알려졌으니까 이건 아니다. 신탁통치 왜 우리가 독립했는데 왜 다른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또 받아야 돼? 이건 식민지인데 말도 안 되지. 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좌도요. 좌우 모두 반대했어요. 근데 이 좌익 세력들이 알아보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신탁통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 바로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좌측에서는 그래? 그러면 똑똑한 임시정부를 빨리 세우자. 임시정부 수립만 되면 신탁통치 기간은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맨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을 다 알고 나서는 총체적 지지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익 세력들은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고요. 우익 진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 좌와 우가 이렇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좌와 우의 격렬한 좌우 대립, 이게 아주 심각해져요. 이 좌우 대립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요, 그냥 뭐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 집회,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쉽게 어떤 이 당시 상황을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좀 험악한 어떤 그런 지경까지도 갔습니다. 예를 들면 1946년 3.1운동 그 기념식을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3.1운동 기념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1919년 3월 1일 3.1절 3월 1일 운동, 그 이후에 20년, 21년, 22년 매년 3월 1일만 되면 여러분들 그 가슴에 숨겨둔 그 태극기 거의 생각하면서 이날 우리가 전국적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1945년 광복대가 처음 맞는 3.1절이 얼마나 대단한 행사입니까? 그런데 좌익 진영은 남산 쪽에서, 우익 진영은 동대문 쪽에서 따로 3.1절 기념 행사를 가질 정도로 이 좌우 대립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일파 청산이에요. 왜? 바로 일제 36년 동안 일제 비리부터 성장했던 어떤 그 세력들에게 죄를 묻는 것, 이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있는 후손들이 혹시 나라가 어려운 상황, 나라가 어떤 식민지로 또 넘어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거든요. 역사에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벌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고 나는 나중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민지가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딱 식민지 해방됐는데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나중에 사는 사람들 나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안 된다고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벌을 물어야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고요. 그런데 이 미군정 들어오면서 메가더 포검을 통해 가지고 친일파들에게 일단 건드리지 말라는 포검을 때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상황이니까 이 소련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없잖아. 저기랑 같은 노선이니까 냅두면 알아서 한단 말인데 미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노선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노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남한 쪽에서 이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미군정이 사회주의에서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 미군정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제까지 일본에 협력해서 이 어떤 행정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단은 등용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미 군정에 의해서 친일파 청산이 일단은 스탑이 됩니다. 스탑이 돼요. 그 친일파들이 정말 이게 광복되면서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근데 미 군정 들어오면서 일단 목숨은 산 거야. 1단계 목숨 살았어. 2단계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 목숨만저 살렸던 그들이 이 상황 보는 거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좌와 우가 엄청나게 대립을 해. 그 과정 속에서
이 우측 진영, 우익 진영으로 이들이 쓱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열렬한 반공투사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때는 그 친일파로 연명했던 자들이 광복 이후에는 바로 이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그 극한적,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이 우익 진영에 줄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반공투사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념 대립의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그냥 존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친일파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들은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좌와 우의 대립 과정 속에서 우익 측에 딱 붙으면서 이 좌익 측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들의 돈이 필요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건 이런 좌우 대립이 지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1946년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이 미소공동위원회 요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미소공위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미소공위에서 여러분들 이 미국과 소련이 또 대립을 하네. 미국과 이 소련이 또 이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빠밤. 네. 왜 대립을 했냐면 바로 참가 자격. 과연 이 미소공위에 대한민국 아직 없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어느 단체를 참여시킬 것이냐. 미국은 아니 참가를 원하면 누구나 다 들어와야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소련은 말이 되냐. 아니 지금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둘 다 꼼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우익 진영에서 막 이합지로 막 흩어져 있거든요. 좌익 진영은요 단일 대우예요. 딱 여기는 그렇게 많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다. 딱 단일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익 진영은 막 단체들이 많아요. 그 많은 단체들을 다 가입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소련은요 오로지 좌익 세력들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휴회됩니다. 휴회. 결론을 못 보는 거예요. 결론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이승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미국하고 소련은 이거 협상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저 소련을 격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 여러분들 남한만이라도 빠르게 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좌우로 나뉘어서 지금 뭔가 어떤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한만의 단정이면 여러분 북한 따로 이름이 분단되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승만의 정업발이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탑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좌우합작 운동. 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이 좌를 이끌었던 인물은 저 앞에 조선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바로 여운형 이고요. 그 다음에 우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김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규식이라는 인물. 자,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47년이 됩니다. 47년. 자, 이번엔 또 이제 두 번째 2차 미소 공의가 열려요. 2차 미소 공의가 열립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은 또 부딪혀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빠바바밤. 자, 누구를 참가시킬 것이냐? 참가 자격 논란 끝에 결국은 완전히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돼요. 이게 결렬되는 그 배경이 또 뭐냐면요. 이 47년도에 여러분들 47년도에 바로 트루만 독트린.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독트린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뭘 선언을 하느냐? 바로 이 트루만 독트린을 통해 가지고 냉전, 세계적인 어떤 그 냉전의 시작.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냉전 아시죠, 여러분들? Cold War. 그러니까 뜨거운 전쟁, 막 총 쏘면서 빡빡빡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정치 체제로서 부딪히고 있는 어떤 그런 전쟁을 바로 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 그 냉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면 회의를 하는 거 되냐고. 안 되지. 결국 그래서 결렬이 된 겁니다. 자, 이러자 이 한반도의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요. 바로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겨버려요. 이 유엔에서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해라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해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한국임시위원단이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어떨까요? 소련이 no! 들어오지 말았을까? 여기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소련이 이를 거부합니다. 소련이 북한 쪽으로 넘어온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다시 그러면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소총회 48년도 유엔 소총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러면 가능 지역만이라도 그러면 총선해라. 가능 지역만이라도 그러면 일단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이 내려요. 그래서 그 결과 시행한 게 바로 남한만의 바로 50총선. 50총선이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 이해하시죠? 예,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50총선이 열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50총선이 열리는 데까지 어떤 진통 만만치 않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50총선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50총선에 반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좌우 불문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50총선이 남한만 열리면 이거는 남북의 어떤 그 분단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반발하냐면요. 먼저 김구입니다. 김구는 뭐 격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김구의 읍고 그 유명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라는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서 우뚝 서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바로 저는 여기다. 그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모습이 저는 김구를 우뚝 서게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까지 어떤 김구의 모습을 보면 또 뭐 비판의 어떤 그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놓고 던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정치인 김구를 우리에게 각인시킨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두 번째
두 번째, 제주도에서요. 이게 4.3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주 4.3 사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남로당 인사들이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제주도민들과 함께 일종의 정부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 제주도민들을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남로당이 또 침투가 된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고 이거를 진압을 들어갔는데 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 행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현대사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거 뭐냐면 절대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강의에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랑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마땅한 거야. 라는 어떤 그 증오와 분노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희망 없어요.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나랑 어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딱 줄 그어놓고 너는 틀렸어, 너는 나쁜 거야 라고 혹시 단정 짓진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또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이 여기 이미 있었거든요. 여기 이미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쭉 잘라가지고 너는 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적이야 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제주 4.3 사건도 혹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 제주 4.3 사건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김구가 이렇게 3천만 농부의 읍고함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남북협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때 이 남쪽의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요. 남쪽의 대표는 바로 김구와 김규식이었고요. 이 북쪽은 바로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남북협상을 또 시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50총선에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50총선을 통해서 남한만의 어떤 단독정부를 막아보려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연달아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0총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근대사의 역사, 이 세계의 어떤 근대사의 역사는 선거권을 확보하는 그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 처음엔 그 자본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귀족, 왕들로부터 선거권 받아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의 목을 잘라내기도 했어요. 피해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사 선거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 그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거권 왜 너희들만 갖고 있느냐 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또 선거권을 달라고 또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권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남자들만 그러면 선거권 갖고 있느냐? 우리 여자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낸 게 바로 이 여성들에서 선거권이라는 겁니다.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되면서 보통 선거가 몇백 년에 걸쳐서 피를 보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보통 선거, 연령이 되면 누구나 다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보통 선거를 우리는 한 방에 해결하는, 한 방에 50총선은 우리 역사상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근대사의 몇백 년에 이뤘던 그 세계사의 그 기나긴 그 역사를 압축해서 1948년 5월 10일 한 방에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는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서구 민주주의에서 몇백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50년 동안에 다 하는 것 같아. 해볼 거 다 해보는 것 같아. 막 대통령도 막 탄핵시키고 막 대통령도 막 구속시키고 막 다 해보는 것 같아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계사에서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요. 정말 피치게 싸워가면서 조금씩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역사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좌충우돌, 우왕좌왕,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 현대사를. 자, 이 50총선의 결과,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왜 뽑아요? 법 만들려고 뽑잖아요. 자, 50총선의 결과 드디어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재헌헌법이에요. 그게 재헌헌법. 네. 이 재헌헌법. 이 재헌헌법은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 네, 대통령제고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이 대통령을 간선에 의해서 뽑는다. 간접선거예요. 간접선거. 어디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 요렇게 이제 재헌헌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누군가요?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재헌헌법의 결과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미 등장했잖아요. 바로 1919년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임시정부 딱지를 떼고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자, 이 대한민국의 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친일파의 청산이에요. 네, 친일파 청산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 농지개혁.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것. 요 두 가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일파 청산은 여러분들 못해요. 네,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민특위라 그래요. 반민족행위 처벌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죠. 예, 시도하는데 결국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이 되면서 결국 이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로 이 친일파 청산에 나섰죠.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보면요, 이거예요. 지금 일단 이 북한과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막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를 꾸렸어. 꾸렸는데 반민특위 열렸어.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막 끌려가. 장관들이 막 끌려가. 경찰들이 막 끌려가. 이래 갖고 이게 나라냐. 이래 갖고 나라가 운영될 수 있겠냐. 어떻게 북한을 맡겠느냐. 지금은 과거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북한과의 어떤 그 대립을 막아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친일파 청산 아니다. 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반성의 학문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일제를 도왔던 사람들, 그 지식인들, 그리고 기록에 남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역사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봤던 벌은 주지 않되 진실은 밝힌다. 진실화해위원회인가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반면에 이 농지개혁은요, 성공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굉장히 대한민국
어떤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선 데 있어가지고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출범했고요. 저 위쪽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 출범하자마자 바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 김일성이 결국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다. 동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그 미국의 그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애치슨 선언. 이 애치슨 선언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방어선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그냥 밑으로 쭉 지나가지고 일본만을 지금 방어하는 방어 라인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어지면서 김일성으로서는 오판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 미국이 드디어 한반도를 포기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오판 속에서 바로 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6.25 전쟁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북한이요, 남침을 감행을 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을 합니다.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무너져요?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와,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반전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던 이 북한의 인민군이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군이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 그게 뭐예요? 바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중국군의 개입. 이것도 또 한 번의 6.25 전쟁의 어떤 그 획을 긋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중국군이 인해전을 쓰면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북진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했고요. 북한의 흥남에서 철수했고요. 서울까지 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사후퇴라는 것이죠. 일사후퇴.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요.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다시 공방전이 벌어지죠. 이런 과정 속에서 휴전협상을 단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휴전협상을 단행하죠.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요, 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어떤 의미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전쟁 터졌어요, 지금. 그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포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측에 와 있는 북한 포로들 있잖아요. 그 포로들 중에서 너 공산주의 싫어해? 너 반대해요. 그런 포로들을 임의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휴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로 문제였거든요. 이 휴전협상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중심인데 지금 어쨌건 간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한 반면 이 소련은 일단은 원점, 북한에서 왔으면 북한으로 일단 원점 복귀 이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첨예하게 지금 미국과 소련이 휴전협상 때문에 아주 예민해지는 상태인데 미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승만 정부에서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포로들을.
이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놀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뭐 이승만 암살 그 작전까지도 세울 정도로 왜냐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대안이 없어요. 이 남한에서 지금 만약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승만 이후에 어떤 그 대안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승만 정부에서 요구한 거죠. 그러면 휴전하려면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줘. 두 가지. 전쟁 끝나도 우리 먹을 거 언제 줄 거야? 하나. 두 번째. 전쟁 끝나도 돌아가지 않기. 여기 남아있기. 요 두 가지 약속 지켜줘. 이런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미국이 오케이를 하게 되고 휴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6.25 전쟁을 통해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6.25 전쟁에서 어떤 그 반전은 중국군 개입이에요. 이 중국군 개입 그 이전과 그 이후 상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시 모스크바 이 3국 외상회의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 좌합적 운동 이 흐름, 네, 요게 1차 미소공이 나오면서 요 흐름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엔까지 문제가 넘어갔고 이 문제가 이제 50 총선을 통해서 제헌헌법.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선제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반전이었죠. 그리고 중국군의 개입 역시 또 다른 반전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145태는 그러니까 중국 게임 그 이후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사 첫 번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 많았죠. 광복되었지만 결국 남북에 분단된 상태로 출발했고 그 모습은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직 우리는 어찌 본다면 현대사가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진정한 현대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이제 6.25 전쟁이 끝났고 남과 북은 따로 서로 다른 체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북한은 빠이빠이 하고요. 이제 이 대한민국, 남한이 어떤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지 그 두 개의 축을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